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강화도 만이산에서 큰 불이나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 상충객들이 몰렸고 내일은 반짝 꽃샘 추위가 오겠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 아의 비중이 60%를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부가 둘째 아이 출산을 망설인다는 건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탈북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4년 만에 재개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들은 사문화됐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은 권 대표를 두고 암호화폐 천재로 불리다 52조 원의 손해를 끼친 범죄자로 비난받고 있다고 조명했습니다. 지난 24일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인천공항 송환 대기실에 머물던 카자흐스탄인 2명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습니다. 아직 입국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과 군이 합동으로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실적이 좋았던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곳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무원 인기는 시들해진 가운데 절반은 기회가 되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불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화도 만이산 인근에서 오늘 오후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지우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인천 강화도 만이산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2시 44분쯤 산 초입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졌지만 지금도 불길이 눈에 선명하게 확인되고 연기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불은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에 현장에는 초속 14m에 달하는 강한 바람까지 불어 불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섬 지역이어서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확산이 조금 빨랐던 것 같거든요. 현재 13만 제곱미터 정도가 산불의 영향권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4시 11분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는 물론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는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당국 역시 예상 피해가 크고 진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산불 1단계를 내렸습니다. 불이 만이산 4부 능선까지 진행되면서 국가보물 정수사와 주변 시설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는 산불 진화 헬기 12대와 500명이 넘는 산불 진화 대원들이 투입됐습니다. 진화율은 50%입니다. 해가 지면서 헬기는 더 이상 진화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됐지만 지상에 있는 진화 인력들은 계속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화군 역시 안전 문자를 보내 입산 자제와 함께 화재 장소를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강화 만이산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어제보다 쌀쌀했지만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전국이 화창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매화부터 벚꽃, 유채꽃까지 봄꽃이 만개하면서 나들이에 나선 분들도 많았습니다. 내일은 다시 추워져 반짝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궁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구중궁궐의 기품을 상징하듯 담장 아래 소담스럽게 핀 홍매화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모처럼 한복을 차려입고 추억을 담기 바쁩니다. 한복 입고 한번 여기 꼭 와야 된다고 저희 딸이 그래서 약속 지키고 근데 너무 날씨 좋아서 행복하네요. 미세먼지도 없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 사진은 예쁘게 찍고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남녘은 그야말로 꽃잔치가 차려졌습니다. 철길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상충객을 유혹합니다. 열차와 어우러진 봄 풍경에 연인들의 사랑도 깊어갑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씨를 보이면서 이 샛노란 유채꽃의 색감이 보다 화사해 보입니다. 강변 따라 축구장 10개 규모 넓이의 유채꽃밭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나비를 잡고 연인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유채꽃도 보니까 기분이 엄청 좋네요. 산뜻한 봄 날씨를 시샘이라도 하듯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와 강원과 충북, 전북 등 내륙 산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3월 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건 이례적으로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7, 80년대 정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 스스로가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겼습니다. 이교육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저출산 대책 뉴스 추적에서 따져보겠습니다. 휴일 오후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 중엔 세 가족이 자주 눈에 띕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 아이 하나 유한이 이렇게 셋이 있어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라자. 지난해 출생아를 10명이라고 했을 때 그중 6명이 맞이, 3명이 둘째고요. 셋째 이상은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와 셋째 이상 아이 출산이 전년보다 각각 16.7%와 20.9%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첫째 아이가 많아진 겁니다. 첫째 아이의 비중이 60%를 넘긴 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둘째 낳기를 망설이는 건 양육비 부담 때문입니다. 정책이란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게 되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 힘들어서 이제 애를 안 갖게 되는. 첫 아이를 낳는 산모의 연령도 점점 높아져 32.6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사회가 함께 도와서 그 부담을 줄이는 것밖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사회정책부 전남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최근 국회에서 20대에 아이 셋을 낳으면 아빠를 군대 면제해주자 이런 거 언급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자료상 지난해 평균 초홀 연령이 남성 33.7세, 여성 31.3세입니다. 최근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20대에 아이를 3명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취업난과 집값 걱정 등의 결혼을 늦추는 추세인데 아무리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도 이런 제안이 언급됐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저출산 고려 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출범한 지 20년이나 됐고. 그런데 최근에 출생률을 보면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280조 원을 저출산 관련 정책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그간의 정책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 부처별로 분별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백 개 부처별 사업이 우선순위 없이 포함됐고요. 평가와 성과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저출산 대책의 또 한 축이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자체에서 나온 대책들을 보면 출산 장려금 얼마 주겠다 이런 현금성 정책에만 매몰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출산 장려금이 실제 지자체 인구 유입이나 출산율 증가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무분별한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그 이유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출산 정책 예산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7,500억 원이 현금성 지원에 사용됐습니다. 예,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육아, 보육의 문제인데 부모들이 휴가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쓰는 직장인은 10명 중에 4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30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와 돌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미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게 기르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미숙아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숙아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아기를 조산아라고 하고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이를 저체중 출생아라고 합니다. 이 미숙아 비율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계조차 작성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출생아는 지난 2011년 47만여 명에서 지난 2021년 26만여 명으로 4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조산아는 6%에서 9.2%로 1.5배가 됐고요. 저체중 출생아 비율 역시 1.4배가 높아졌습니다. 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숙아면? 네, 그렇습니다. 이 미숙아의 경우 폐기능과 생식 건강, 혈압 등에서 건강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미숙아의 생존과 사망에 대한 지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육 발달 상태 그리고 질병 등에 대한 자료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저출산 종합대책이 발표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탈북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4년 만에 재개해 그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후 70개 넘는 정책 제언도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두 공개 없이 묻힌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북한의 무기 제조업체에서 일하다가 지난 2013년 홀로 탈북한 한서은 씨. 2019년 12월 국군정보사령부 군인 2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고소를 검토 중인데 고소 당시의 생각만 하면 막막한 마음이 앞섭니다. 성폭행, 무슨 폭력 그 단어 자체도 모를 당시예요, 저는 아예. 그래서 걔네들이 한 짓에 대해서 저는 그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이 영어 자체를 저는 몰랐거든요. 북한의 성폭행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한국에서도 관련 교육이 부실해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혈세 2,600만 원을 들여 탈북 여성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 11월에 조사를 마쳤지만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MBN이 당시 조사 내용 일부를 입수했는데 조사 대상자 109명 중 93명이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어도 10명 중에 최소한 3명에서 4명은 성범죄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 이탈 주민 중심의 교육이 절실합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약 70개의 정책 제언을 쏟아냈는데 대부분 묻히고 말았습니다. 현재 탈북민 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체 2시간에 불과한 실정. 억압을 피해 내려온 탈북 여성에게 성폭력이란 또 하나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당직을 어느 규모로 바꿀지 주목되는데 특히 내년 총선을 총괄할 사무총장 교체 여부가 관건이란 전망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주요 당직 개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호남목 지명직인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김성환 정책위 의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일단 그리고
또 교체 대상이 누군지 그런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아닐까요? 당 안팎에서 전면적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된 가운데 지도부 다수와 대변인단까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새로운 당의 모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전달했고, 다만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할 사무총장은 유임할 가능성이 높아 비명계와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방탄정당 문제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이라며 사무총장직을 그대로 두고 당의 변화와 쇄신을 말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적 쇄신 시동에 이 대표 퇴진론이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당직 개편 수위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정치톡톡입니다. 오늘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헌법재판소가 검수한 바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자성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면서도 절차에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지난해 4월 법사위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갑자기 탈당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도를 4대2로 바꿔버린 걸 지적했습니다. 위장 탈당 논란인데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지적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유리한 결론만 취사 선택할 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한 것도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앞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흔들었다며 비슷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 안팎에서 지금 민영배 의원 복당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민 의원이 당을 위해 희생한 만큼 법의 효력이 인정됐으니 복당의 명분이 생겼다는 시각입니다. 민 의원은 다만 MBN에 복당은 지금 논의할 일이 아니다. 헌재 결정 후속 조치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공식적인 논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광주시당을 비롯해 민주당 적극 지지층에서는 복당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의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점을 좀 문제 삼고 있습니까? 네, 한 장관이 헌재 결정 후에 했던 이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자진 사퇴 요구는 물론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뻔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습니까? 혹시 민주당은 자신에 대한 괘씸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로 여당은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있어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우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민변과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유사 정당 카르텔을 구성해 자신을 출세시켜준 민주당에 보은했다는 뜻입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5명의 재판관이 좌파 성향이라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입니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내일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열려 한동훈 법무장관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설전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눈물을 잠깐 보였는데 오늘 대통령실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네, 당시 장면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인데요.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윤 대통령은 전사자 5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직접 불렀는데요. 행사가 끝난 뒤에 참모들이 눈물의 이유를 묻자 윤 대통령은 20대 청춘들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전에 묘역을 찾았는데 묘비 뒤에 적힌 출생일을 살폈다고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 또 묘역을 찾은 게 두 번째인데 그때마다 묘비 뒤편 출생일, 사망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엄청 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뿐 아니라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젊은 층, MZ세대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주 69시간 논란 등으로 정책의 의도와 달리 MZ세대 지지율이 떨어지고 비판적 여론이 높아진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52조 원 규모의 테라 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대표를 두고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싱가포르도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외신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는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게 현지 법원이 최장 30일의 구금기간 연장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 즉 위조 여권을 갖고 출국하려던 외국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사유입니다. 권 대표 측은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즉각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권 대표의 입국 기록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52조 규모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송환 시점과 신병인도 국가 결정은 더 불분명해진 셈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AFP는 사기 도망자 신세인 권 대표가 한국에서 천재로 묘사됐지만 그의 가상화폐 테라는 이미 다단계 금융사기로 의심받아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인천공항 보안이 연거푸 뚫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을 기다리던 카자흐스탄인 2명이 도주를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보안구역 유리창을 깨고 활주로를 달려서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인천대교 요금소에 들어서자 경찰관이 양해를 구하고 검문합니다. 입국 미입국 관련 정보는 있겠습니다. 뒤에 창문 한번 열어주세요. 네.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명을 잡으려고 인천대교 통행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불어되자 강제 출국을 기다리며 이틀간 인천공항 2터미널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입국장 1층 창문을 소화기로 깨고 활주로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천공항 울타리를 넘을 때 경보가 울리고서야 도주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출국을 기다리던 곳은 보안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데도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잇따라 실탄 총알 3발이 발견된 데 이어 인천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항 주변 CCTV 등으로 두 사람의 가능한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제 서울 용산구 일대를 돌면서 가스밸브를 잠근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식당과 일반 가정집 200여 곳이 영문도 모른 채 가스를 못 썼다고 하는데요. 노숙자로 추정되는 이 여성,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벽에 붙어 무엇인가를 열심히 잡아내립니다. 잠시 후 손을 털더니 유유히 걸음을 옮겨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여성은 용산구 일대 약 2km를 돌아다니면서 손이 닿는 곳의 가스밸브를 잠그는 기행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지역 거기 뭐 신흥동 그러니까 거기 뭐 후암동하고 뭐 가로수 이쪽 일부 지역을 밸브를 아마 다 잠근 것 같아요. 가스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한 곳만 약 200여 가구. 다행히 밸브를 열어 해결했지만 전후 사정을 몰라 영업에 차질이 생긴 상점도 있었습니다.
100개에서 200개 정도. 이제 주말에는 좀 크게 나눔인데 장사도 정비인데 어려운 분들한테 못 가는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일으킨 여성은 오늘 아침 서울역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노숙자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신원과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처벌은 원하지 않아요. 뭐 보상 안 해줘도 되고. 근데 그분을 좀 안전하게 지자체나 어떤 복지재단들이 다가가서. 경찰은 가스 공급 방해 및 도시가스 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육견 농장에서 개 사체와 동물 뼈 무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농장 내부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사료 대신 음식물 쓰레기, 또 철장에는 죽은 개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심우영 기자입니다. 농장으로 들어가자 좁은 철창에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커다란 사료통엔 음식물 쓰레기와 동물뼈가 가득합니다. 철창 안에는 8마리의 개사체가 방치돼 있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개사체도 보입니다. 농장에선 20마리가 넘는 동물뼈 무덤도 발견됐습니다. 개와 고양이 또 염소 등의 뼈가 한 20여 구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그걸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인 것 같고요. 농장을 급습한 경기도 특사경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 중인 51마리의 개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60대 농장주는 뭐가 문제나는 반응입니다. 농장주는 이런 행위가 이게 잘못된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잘못된 점을 잘 알려드렸습니다. 특사경은 농장주에게 포기각서를 받은 뒤 건강 상태를 진단할 계획입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농장이 미신고된 불법 시설인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에 글을 올려 특사경이 행동에 나서 추가 학대를 막았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2살 아이가 사흘 동안 방치돼 숨진 사건이 있었죠. 공분이 굉장히 컸는데요. 아이 엄마의 오랜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20개월 아이를 홀로 둔 채 수십 차례 외박은 당연했고 숨진 아이 옆에는 김에 싼 식은 밥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20대 엄마 A씨가 2살 아이를 방치한 건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사흘간입니다. 당시 영양결핍으로 숨진 아이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생활고에 돈을 벌러 나갔다며 보일러도 최대로 틀어놓았다고 말했지만 전입신고도 하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동사무소 지원 나와가지고. 그런데 A씨가 아이를 집에 둔 날은 아이가 숨진 당시 사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월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고서 동네 PC방에서 수차례 밤을 새우고 귀가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외박도 잦아졌는데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한 1월 1일에도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A씨는 60차례, 총 544시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는 장시간 음식을 먹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성장 속도가 느렸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와 상습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재판은 다음 달 18일 처음 열립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쓰레기 전쟁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만약 자신의 땅에 애초 계약과 달리 수천 톤의 폐기물을 버리고 갔다면 땅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땅 주인은 불법 투기의 피해자지만 기한 내에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처리 비용이 10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합성 수지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온갖 쓰레기들이 건물보다 높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불법 투기된 폐기물 2,700톤을 2년 뒤에 치웠지만 2021년에 또다시 불법 투기가 이뤄진 현장입니다.
이곳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은 6,700톤으로 추산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수풀이 자라 지금은 거대한 쓰레기산이 됐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개인이 경각심을 가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토로합니다. 압축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장비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여기 좀 쓰자고. 그리고 여기 토지주분도 괜찮다. 김 씨를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건 광주시가 내린 행정명령입니다. 투기범이 재산을 은닉한 채 구속되는 바람에 폐기물 처리 비용 10억 원가량을 떠안게 된 겁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김 씨 같은 피해자에게도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약을 맺었는데 국가가 대신 치워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법이 시행돼 처리 의무 대상자를 늘려봤지만 범죄자가 버린 쓰레기를 피해자가 치우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법 투기가 벌어져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바지 사장 검거에만 그쳐 바지 사장이 재산을 숨기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 남은 사람은 피해자밖에 없게 됩니다. 소유자도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되니까 이러한 수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나 뭔가 행정위가 더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유인이 적다 보니까 정부가 지난 연말 환경범죄 합동범죄 수사팀을 출범시켰지만 관할이 경기도에 국한돼 있어서 지역과 무관하게 투기를 벌이는 범죄에 유기적인 대응이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초기에 현장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모든 증거는 인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잡범만 잡는 거죠. 전국 단위의 전문 수사기관이 설치돼야 반복되는 불법 투기 범죄와 피해자가 책임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폐허가 됐습니다. 깊은 밤 불어닥친 초강력 토네이도에 손 쓸 새도 없이 당한 겁니다.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마을이 지도에서 지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주유소의 기둥이 무너져 내렸고 지붕은 아예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동차는 뒤집혀 있고 마을에는 잔해만 남겨졌습니다. 최대 시속 약 128km 토네이도가 미국 동남부 미시시피주를 덮치면서 잔해가 약 9km 상공까지 날아갔습니다. My husband started just pushing us all in the cooler, and this little spot saved our life. We don't know who's alive and who's gone. And 미시시피 비상관리국은 현재까지 적어도 2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사는 실버시티를 강타했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경고 알림음을 듣지 못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토네이도와 우박을 만들어내는 형태인 슈퍼셀 초대형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서 마을 전체가 아예 지도에서 지워졌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It's worse than I saw this morning at 3 o'clock throughout the morning. It's worse. My community is gone.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복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해양 대기청은 현지 시각 26일 휴일에도 미시시피 중남부와 텍사스 동부 등의 토네이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실적이 좋았던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곳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 절반은 기회가 되면 이직을 하겠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에 출범한 투자 전문 회사 SK스퀘어 직원 84명의 평균 연봉은 2억 1,400만 원. 미등기 임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LG그룹 지주사 주식회사 LG와 DL그룹 지주사 DL 주식회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2억 100만 원. 전년과 비교해 각각 48.9%, 6.9% 뛰었는데 직원 수가 적어 평균 연봉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1억 원을 넘는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급여 수준이 높은 정유업계는 1억 5천 이상으로 상위권에 자리했고 삼성과 SK, LG, 현대 계열사도 다수 포진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21년 85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연봉 1억 원을 넘은 기업이 21곳에 달했는데 지난해엔 그 숫자도 넘을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이 사실 괜찮았어요. 작년 연봉이 1억 이상 많이 된 이유는 그 전해의 실적이 좋은 효과가 작년 연봉에 반영이 되어서. 반면 공무원의 인기는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45.2%가 기회가 되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겁니다. 지난해보다 11.7%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직 의향 이유로는 2021년 자료 기준 낮은 보수가 가장 높게 꼽히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삼성이 두산을 꺾고 8연승과 함께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한화의 달라진 모습이 또 화제입니다. 현재 2위에 올라서면서 올 시즌 기대감 한층 키우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시범 경기인데도 6천 명이 넘게 몰린 팬들 앞에서 삼성이 0대1로 끌려가던 7회 역전에 성공합니다. 두산 투수 박치국의 제구력 난조 속에 연속 4사구를 얻어내 동점을 만들고 이어 유격수 땅볼로 한 점을 더 내면서 2대1로 뒤집습니다. 삼성 박진만 감독은 이후 짜임새 있는 작전을 펼치며 승리를 지켜 8연승과 함께 선두를 달리며 지난 시즌 7위의 부진 탈출을 알렸습니다. 두산 이승엽 감독은 친정팀에 이틀 연속 패하면서 공동 8위를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한화는 롯데에 이틀 연속 역전승하면서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한화는 1대1이던 6회 최은성의 결승 적시타가 터지면서 승기를 잡았고 시속 155km 안팎의 강속구를 던지는 겁없는 신인 김서현은 1이닝 호투했습니다. 타자를 상대해도 1구는 뛰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팀당 2경기씩 시범 경기를 남겨놓은 프로야구는 점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토요일 정규리그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남자 프로배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한국전력이 현대캐피탈을 꺾고 1승 1패 균형을 맞췄습니다. 타이스와 임성진, 좌우 쌍포가 47점을 납작하면서 구단 사상 최초로 플레이오프 승리를 따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 출신으로 내부 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고시 특채로 경찰에 입직한 우 청장은 수사 전문가로 이르면 내일 신임 국수본부장 내정자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평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에도 벚꽃이 빠르게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이르게 꽃이 피는 걸 시샘이라도 하듯 내일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경기 동부와 영서 남부, 충북과 전북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서울도 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는데요.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반짝 추위라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했는데요. 다행히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영하 2도, 대전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가 1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 주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고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